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이제 12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개인 투자분들 엄청 파시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까지 팔아야 이제 대주주 명단에 안 올라가니까 아마 뭐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 뭐 아니면 그 근처 뭐 9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일단 팔아놓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팔고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 회피성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어제 오늘 증시는 어쨌든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일단 제가 오늘은 또 이 장 끝나기 전에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마감을 못 보고 아무튼 중간에 제가 시황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먼저 할 거는 일단 이제 보고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삼성생명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그 영향이 어떤 게 있을 거고, 사실 뭐 이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 주가에는. 그리고 1월 전략 KB증권이 제시한, 그 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급락 영향, 요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스마트폰 데이터 포인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고요. 그 다음 폴리실리콘이 요즘에 되게 안 좋은데 그 공급가에, 그 다음에 1등은 비켜갈 불황. 요게 어디냐면 이제 그 의류업체입니다. 의류업체. 그리고 우리 공부했죠. HPSP 기억나세요? 공부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도체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반도체 기업 보고서가 나와도요, 이제 알아요. 그 어제 K시텍 기억하시죠? CMP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HPSP도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삼성전자. 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제일 큰 섹터인데 제일 많아요. 또 뭐 보셨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거. 그만큼 근데 반도체만 이제 마스터를 해놓으면 다른 업종은 사실은 반도체보다 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빼고는, 바이오는 뭐 정말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만 좀 잘 이해만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삼성생명 법이 아마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험업범이 좀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법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그 삼성전자, 그러니까 자회사죠. 산업회사, 자기 회사 계열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산의 3% 맞아요. 3%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69%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예, 또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같은 보험사니까. 근데 그 3%를 따지는 기준이 원래 취득원가였어요. 취득원, 이게 옛날에 산 거죠. 아주 옛날에 삼성전자가 정말 저 바닥에 있을 때, 정말 쌌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니까 3%를 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자산이 되게 몇십 조 되죠. 근데 옛날에 정말 싸게 샀을 때는 그게 뭐 얼마 안 되죠. 한 100억 되나요? 100억, 200억? 아니면 아무튼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가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지금 거의,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 후반대죠, 시총이. 예. 근데 그 중에 8.69% 갖고 있으니까 뭐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총 자산의 3% 이상은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험업법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26조 원에 해당하는 8.3%를 팔아야 되고요. 삼성화재도 0.8%를 팔아야 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있고, 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이런 구조인데 삼성화재도 있고, 요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삼성생명이 이제 만약에 전자 지분을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자기 자산의 3%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삼성물산은 이제 물산이 최대 주주가 돼요.
물산이. 근데 이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1대 주주 있죠. 최대 주주는 자회사 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자기 회사 전체 자산의 50%를 만약에 넘잖아요. 그러면 지주사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삼성물산보다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이 가치가 21.4조 원이 돼서 50%를 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5%는 삼성물산 전체 자산의 5%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지주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산이 이 경우엔 지주사로 바꿔야 되고, 지주사로 바꾸면 문제가 뭐냐면 바꾸는 건 바꿀 수 있어요. 지주사가 되잖아요. 자회사 지분을 최소한 30%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25%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분율 규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금융회사 지분을 금융회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배할 수가 없고 지주회사는.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도 금지되고, 증손회사가 있거든요. 손자회사라고 하는데 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계열사 주식 소유도 금지되고,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산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주사 전환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있어요. 이거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팔아서 현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생명 지분도 다 팔아가지고 전자에 집중 베팅하는 거죠. 근데 전자를 다 사면요, 지분을 30% 사면은 86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86조 원이 뭐 애들 장난 아니잖아요. 어디서 구합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두 번째가, 그러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1대주, 지금 2대 주주가 홍라이 여사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 3.1%를 처분하면 홍라이 여사보다 물산이 2대 주주로 들어가요. 그럼 지주사 전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뿐만이 아니라 물산도 전자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총 40조 원인데 이 40조를 팔아야 되거든요. 누가 사줄 거냐 이거죠. 이 전자지분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오히려 매입을 해야 되니까 물산한테는 비용 부담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전자지분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40조 원에 해당하는 거를 누가 이걸 사갈 거냐 이거예요. 이게 좀 고민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리고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일가의 보유 지분이 이제 8.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도 굉장히 취약해져요. 저러면 이제 적대적 M&A 노출돼 버릴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삼성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2번 선택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2번을 하자니 지배력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지금 딜레마죠. 그게 좀 쉽지 않고, 아무튼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삼성물산이 그림으로 보시면 지분을, 이게 첫 번째 안이에요. 첫 번째 안. 물산이 지분을 30%까지 확대하면서 얘네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86조가 들어가니까 이 돈 어디서 갖고 올까? 요게 있고, 제일 안정적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지분 30% 딱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부터 딱 지배해서 이제 깔끔하게 끝나는데, 돈 문제가 있고, 여기는 물산이 아예 전자지분을 팔아요. 요만큼을. 그럼 홍라이 여사 지분, 홍라이 여사가 1대 주주가 됩니다. 삼성전자에. 그럼 물산은 이제 굳이 삼성전자를 의무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죠. 돈은 안 들어요. 근데 지배력이 이제 요거밖에 안 됩니다. 세 개 합쳐서 8.5%. 그럼 뭐 8.5% 갖고 지배한다는 건 참, 이거는 너무 적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걸 발의를 했어요. 삼성생명이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꽤 큰 금액인데, 이걸 팔 때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분을 받아줄 세력이 없으면 주가 급락하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자사주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생명 주식을 자사주로 사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주식을. 그거를 좀 해주겠다라는 의도인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제 어쨌든 전자가 없어지잖아요. 지분이 많이 주니까. 그래서 현금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11조 원 정도. 그렇지만 기존의 삼성전자로부터 배당 수익이 있거든요. 그게 1조 원 정도. 그래서 총 하면 이 상태로 가면요. 생명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1조 원 정도가 연간 예전보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수익이. 당연히 안 좋죠. 그 전자주주는 이게 이제 그 생명과 물산 처분 물량에 대한 이제 그 자사주 바이백 규모가 46조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충격을 최소화하려면은 자사주로 생명과 만약에 물산이 물량을 뭐 어쨌든 던진다 이러면 사주면 돼요 그냥. 그럼 46조 원이 돈이 들어간대요. 예. 근데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돈을 주주한테 돌려준 거의 절반 정도인데 이게 46조로 하면 이제 주가 빠지진 않겠죠.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쉬운 건 이렇게 되면 주주 환원에 더 많이 쓰여야 될 돈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46조면 지금 120조 현금 있잖아요. 일단 46조는 여기에 쓰여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질 수 있는데 저 46조 가지고 M&A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 배당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돈이 절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삼성전자가 저 46조를 받아가지고 받아가는 거죠. 지분을. 예. 받아가지고 자사주로 갖고 있다 나중에 소각해버리는 거죠. 그럼 뭐 예. 완전 깔끔한데 그러진 않겠죠. 예. 주주 가치가 확 올라갈 텐데 주식수가 확 줄어드니까 주식수가 한 10% 주는 거예요. 그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만약에 처분하면 배당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복잡해집니다. 예, 삼성그룹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예, 여기 어떤 전략, 그러니까 물산이 어떻게 할지는 좀 기억은 해두세요.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됐다, 그럼 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분 30% 확보해서 지주사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2대 주주 홍라이 여사 밑으로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일단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그 최남곤 연구원의 의견은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8.5% 떨어지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CEO는 단기 성과로 평가를 받지만 오너들은 적자를 내도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CEO는 없다는 얘기죠. 단기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황에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고점에도 투자하고, 물론 이제 불황에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업황 안 좋다고 포기하고, 예, 막 이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서로 공급망 이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지금 삼성생명법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게 어쨌든 중요해요. 되게 저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달 전략인데 경기 침체가 오긴 온다. 그런데 이거 이제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침체가 오지만 이미 사실 왔죠. 이거 뭐 인정 안 하신 분 있나요? 경기 침체 이미 왔잖아요. 주변 봐도. 백화점 가면 그런 게 안 느껴지지만 실제 온 거죠. 고용지표 제외하거나, 고용지표는 좋지만 고용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좋은 거죠. 뭐 베이비부모 세대 은퇴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미국이 리쇼어링 공장 많이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민자도 감소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지금 침체 쪽으로 가고 있죠.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도 이미 지금 뭐 추정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이닉스만 해도 막 원래 흑자였는데 내년에 5조 적자까지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막연한 비관론에 빠지지 말고 약세장 후반부거든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당사도 지금 경기 사이클상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정도 왔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비관론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재 산업재는 조금 더, 요새 오늘도 막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막 급등하죠. 사실 아이디어가 되게 단순해요. 내년에 중국이 소비 풀면 석유화학은 좋아집니다.
예, 이제 그건데 그게 너무 빨리 가요. 요새 또 저기 미국에 한파까지 와가지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소재 산업체도 막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격 조정이 한 번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왜냐하면 중국 소비가 아직 본격적으로 부양된 건 아니니까 내년에 분명히 중국 소비로 또 석유가 또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다리시고 이번 달까지는 건설이나 헬스케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자는 의견인 것 같고 요새 은행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은행업종은 좀 비중을 약간 낮추자. 뭐 배당 받으실 분은 받는데 배당 이상의 성과를 내신 분들은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매출액이 아무튼 엄청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야 바닥이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에 봐도.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 기업들의 항복이 선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그래서 내년 1월 말경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1월 달도 시장이 뭐 V자다 이런 거보다도 예,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인도에 주목하자. 뭐 저도 많이 말씀드렸죠. 요새 인도가 막 떠오르죠. 요새 공급망. 그러니까 이 옛날에 미국의 외교 전략 역사를 보면 서유럽을 키워줬죠.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 키워주고 이제 인도로 가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패권 경쟁국과 지리적으로 인정한 소독이 어땠어요? 예, 그때 소련하고 예, 소련의 이제 견제를 막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립했죠.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패권 경쟁국에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유럽이. 옛날에 소련, 이 동유럽, 서유럽 나눠져 있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서유럽이 뺏기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을 키워준 거죠, 사실상. 예,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인도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란 나라를 견제하는.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인프라 관련 대인도 수출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1위 품목이 한국에서 인도로 가는 기계 및 운수 장비 이쪽이 좀 있고요. 예, 전통 인프라, 통신 인프라 수출 확대 될 것 같은데 이게 5G에 들어가 있죠. 이런데 자동차 부품, 기계, 굴삭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2위가 철강입니다. 철강 의외로 예. 철강도 있고 3위가 화학인데 주로 플라스틱 예. 이런 쪽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니까 인도가 성장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마셜 플랜일 때 194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여기 서유럽에 원조를 해줬어요. 마셜 플랜. 왜? 요게 소련이잖아요. 위에 있는 게. 소련. 소련 견제하는 목적으로 여기로 못 넘어오게 바르샤바 조약기구 만들고 그죠? 소련이야 너네 어디로 와? 그럼 여기서 서유럽 중심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소련의 힘이 그때도 여전히 셌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또 하나가 이때 중국과 소련이 또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뭘 했냐면 중국을 도와줘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약간 중국 편 든 거예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국교 정상화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때 중국 갔잖아요. 또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세 번째는 어디예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막고 싶어해요. 이제 막 기어오른다 이거죠. 패권 국가 되려고 어딜 감히.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야 인도 너네가 막어. 근데 또 하필 인도랑 중국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마셜 플랜은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이거 한 15조 정도 지원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 15조 맞나요? 네, 130억 네 맞네요. 꽤 큰 금액이고 유럽 재건인데 사실은 이제 소련 견제죠.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이제 헨리 키신저가 이런 중국 이야기를 썼는데 중국과 소련이 전쟁이 나려고 하니까 닉슨이 약간 이제 소련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중국 쪽으로 약간 간 거죠. 중국도 이제 미국 제국주의 타파하지 말자 이런 정책 노선을 펼칠 수는 없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또 방문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인도고 중국인데 국경을 맞대고 있죠 서로. 이런데 여기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인도가 지금 FDI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인데 늘고 있죠.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의 이제 제조업 육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주목하는 건 당연해요. 예.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 이미 왔고 너무 또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요새 엄청 빠졌습니다. 예, 날씨가 따뜻하고요. 수요는 줄었고 천연가스 재고는 여전히 높고, 그다음 천연가스 가격을 못 올리는 상한제 시행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고, 그래서 올겨울에 천연가스 부족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올해 9월만 해도 되게 걱정했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해가지고 물가는 더 오를 거고, 유럽은 난리가 날 거고, 유럽이 망하면 유로화는 폭락하고 달러는 더 강해지고 경제 위기 오고 막 이런 상상을 했죠. 한때 막 그런 비관론자분들이 되게 또 안 좋게도 얘기를 하셨고, 예, 유럽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랑 정반대로 지금 어때요? 예, 뭐 그냥 너무나 평온합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에너지 가격은 급락했죠. 물가는 안정돼 있죠. 유럽 경기는 회복하고 있죠. 유로화 요새 강해요. 달러는 피크아웃 치고 지금 오늘도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200 지금 거의 50원대까지로 오고 있어요. 이게 독일 전력 가격이고요. 천연가스 가격이고, 재고율입니다. 이게 옛날 재고율이에요. 17년, 21년 평균. 이거보다 지금 재고가 더 많아요. 엄청 쌓아놨어요. 아무튼. 네, 그리고 독일의 천연가스 재고 유입량인데, 22년도입니다. 많이 늘었죠, 재고. 요건 17년하고 21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재고 유출량인데 나가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이때 좀 많이 나갔다가. 네, 근데 지금 나가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12월 여기서 한번 확 나갔다가, 네, 과거보다 나가는 물량은 적은데 재고 많아요. 그래서 안정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로화가 급등하죠. 유로화 가치가 급등하니까 달러는 떨어지고, 천연가스가, 독일의 물가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리스크는 아니다. 오히려 유로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국내 증시엔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데이터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2,380만 대인데 저게 사실 3천만 대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감소폭이 재차 확대됐고, 9월 마이너스 5%, 이번에 마이너스 27%로 감소했어요, 출하량이. 근데 월간대 단위로는 전월보다는 20%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개선된 거는 있어요, 방향성 면에서. 예. 그리고 11월부터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셧다운은 아닌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죠.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는 너무 큰 데이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 바뀌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도 여전히 마이너스고 큰 반전은 없는데 9월 기점으로 유통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큰 폭의 감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스마트폰 쪽은.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역성장 기존 이어지면 둔화폭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막 11 이게 떨어졌다가 역성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플러스 성장까지는 가겠죠. 중국의 회복 강도에 따라서 어쨌든 중국은 근데 내년에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장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역성장 예상하는데 플러스만 나와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점 뭐냐면,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그렇고 업체들이요, 기대를 안 해요. 안 하니까 뭐 주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과잉 재고를 떠안고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줄이고 부품 주문도 줄여놓고 가볍게 시작을 해요, 일단은. 예. 그러다가 여기서 중국이 살아나면요,
급하게 또 오더를 내겠죠. 야, 우리 물량 부족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늘어나가지고 뭐 주문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주문. 이건 이제 굉장히 회복 신호죠. 올해는 반대죠. 주문 취소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그게 나오는지도 올해 한번 우리가 흥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만약에 난다면 MLCC 삼성전기죠. 그리고 애플 수혜주인 LG노트 이 두 개죠. 핵심은. 여기에 또 BH도 있을 거고 뭐 자화전자도 있을 거고 몇몇 업체들이 따라가겠죠. 파트론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기와 LG노트 이 두 개 회사가 이게 좋아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33%나. 예. 그러니까 언젠가 떨어집니다. 왜?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폴리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저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0달러도 안 됐었어요. 한참 불황일 때 막 7달러, 8달러 그랬거든요. 이게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시 떨어진 건데, 아무튼 공급 과잉 우려가 좀 크고 증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괜찮아요. 태양전지 설치량이 이렇게 많은데 중국과 유럽 가정용의 뭐 저기 지붕에다 다는 수요들 많으니까. 다만 제가 하나솔루션에도 전화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내년 3월인가요? 3월인가 4월부터 4월이죠. 4월 초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NEM 3.0이 시행이 돼서 미국의 태양광 수요가 좀 줄 수 있어요. 가정용이. 그건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조금 변동성 제가 주의하자고 했던 게 불편한 이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기업은 수혜를 받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아래로 커지면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공급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신규 증설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좀 부담이죠. 근데 요게 이 물량 중에 또 많은 부분은 미국으로는 못 가겠죠. 왜냐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 강제 노동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에선 거기서 만든 폴리 제품을 안 씁니다. 비중이 꽤 커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건 이제 OCI나 독일의 와커 같은 회사한테 수혜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 내에선 저렇게 생산들을 또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늘어나니까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급 과잉 이슈예요, 이렇게. 예. 이게 모듈 가격은 이게 하나솔루션이 하는 거는 이런 모듈이에요. 이런 거 있죠, 검은색. 이게 모듈이고 이게 하나솔루션.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폴리 가격이 이때 엄청 올랐거든요. 그게 적자 봤잖아요, 하나솔루션은. OCI는 돈 많이 벌고. 근데 지금 반대죠. 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봤을 때 OCI도 보시면 주가가 워낙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인적 분할까지 결정 났잖아요. 뭐 물적 분할보단 낫지만 인적 분할도 요새 악재로 보죠, 시장에서. 그래서 인적 분할 이슈까지 겹쳐서 주가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거기다 폴리 가격까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이클 기업들은요, 막 뭐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고 막 뉴스 좋고 막 이럴 땐 조심해야 되고요, 막. 예. 근데 또 오히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바닥까지 왔어요. 지금 보시면 PBR 0.53배가 바닥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지표 0.53배면 올해 16만 원 정도 예상을 해요. 물론 이제 분할은 하니까 참고하세요. 앞으로 인적 분할하지만 바닥이 84,000원이에요. 84,000원. 다 왔어요, 사실. 여기서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저 밸류를 보면.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서는 오히려 좀 조심하고 흥분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좋은 뉴스 막 나오죠. 사이클 기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은 실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OCI를 많이 모르겠어요. 인적 분할 때문에 좀 주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배제한다면 지금은 저 나쁜 뉴스에 팔 게 아니라 바닥을 그래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오히려 좀 고민을 할 시기인데, 아무튼 주가는 많이 떨어져 싸졌어요. 예.
이미 좀 선반영은 됐다. 다만 이제 빠지는 이유가 저런 거니까 좀 시간 걸리겠죠. 회복되려면. 그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려면 조금 그 공급강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은 걸린다. 다만 이제 뭐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주지훈 연구원님이 1등은 비켜갈 불황이라고, 이제 의류 쪽인데, 의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좋죠. 뭐 영업무역, 한세실업 실적 여전히 좋아요. 막 생각보다 좋고, 나이키도 매출 증가했고, 깜짝 실적이죠 사실. 오, 생각보다 소비 괜찮네. 역시 나이키나 로레알 같은 1등 기업들은 소비가 안 좋아도 버텨주는구나. 이런 이제 상황이고, 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커버하는 OEM사들의 실적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위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무역,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이런 좀 대안이 될 텐데, 환율도 예전보다 여전히 높고, 다만 이제 환율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게만 볼 건 아니에요. 수출 기업들이죠. 그래서 환율이 저렇게 떨어지면 OEM사들한테는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작년보다는 오른 건 맞지만 평균을 내보면, 그러나 방향성 면에서 환율이 꺾이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21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를 확보, 그러니까 작년에 하도 이제 옷이 부족하니까 미리 다 이제 재고를 확보해 놨는데, 근데 올해 또 소매가, 미국 소매가 많이 안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고는 쌓여 있죠. 재고 쌓이면 주문을 많이 안 줘요. 그죠?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내년 1분기까지는 OEM사가,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한번.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그럼 주가는 좀 부진할 것 같고, 국내 소비도 좀 아쉬운 게 11월이 좀 너무 따뜻해가지고 겨울옷이 안 팔려버렸어요. 성수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추운 거죠. 그래서 국내도 크게 기대할 건 없다. 그럼 어딜 가야 되냐? 의류는 브랜드 회사 중에 해외 쪽으로 가는 거. 대표적인 게 FNF가 중국,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더 네이처홀딩스, 내셔널 지오그래피, 저번에 한번 스노우피크 기억나세요? 유승범 씨가 메인 모델인 스노우피크, 그 등산이 아니라 캠핑, 일본의 캠핑 브랜드죠. 예, 그걸 가져온 건데, 그 회사를 만든 게 바로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 그 브랜드, 거기 스노우피크 옷을. 이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HPSP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우리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나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HPSP, 우리 함께 배우기 한번 같이 배웠던 거죠. 그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다 배워봤던 거니까. 요게 왜 필요하냐? 장비인데 어닐링은 열처리 장비입니다. 열처리. 예, 여기 보시면 열 처리를 해주는 이제 장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어닐링, 수소 어닐링 공정을 하면 여기 그 하는 이유가, 여기 웨이퍼 표면에 이제 결함이 생겨요. 그럼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고압 수소입니다. 이름이 앞에 고압이 붙어요. 그 거의 전 세계 유일한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죠. 하이케이 기억나세요? 여기 기판이 있고, 이제 기판에 패키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미세열하니까 이 통로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너무 통로가 좁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누설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통로 쪽으로. 그래서 메탈 소재를 증착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케이입니다. 하이케이를 해주면 전류를 방출을 좀 이렇게 막아주죠. 그래서 하이케이 소재가 이제 EUV 공정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은 요거예요. 옛날엔 파운드리만 썼는데 요새는 D램 낸드에도 이게 들어간대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케이 저 누설 방지를 위해서 하이케이 소재를 도입을 했는데, 예. 뭔가 이걸 도입한 것까지는 좋은데 단점이 여기 나와 있죠. 전류가 감소하고 전자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표면에 이 결함이 생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웨이퍼 표면에 하이케이 물질을 딱 쓰면 누설 전류를 잡아줘서 이건 너무 좋은데, 저걸 쓰니까 저기 그 계면 결함이 생겨서
속도 막 성능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하기 위한 장비가 어닐링입니다. 수소 어닐링. 근데 일반적인 수소 어닐링은 온도가 높아요. 예,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저 금속 선들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압 수소 100% 농도의 수소를 구현을 해요. 그러면은요 온도가 400도 이하로 가서 이런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녹질 않습니다. 환경이 훨씬 좋아지죠. 대신에 그러면서 저 장비를 통해서 결함을 잡아주니까 속도도 개선되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고압 수소를 통해서 결함 없애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함, 이동 속도 문제 개선, 성능 향상. 예. 그리고 이게 타사 장비랑 HPSP 장비의 차이점. 압력도 훨씬 크죠. 고압이니까. 온도 훨씬 낮죠. 그죠? 예. 그 다음 수소 농도 100%. 여기는 16나노 이하는 적용이 안 돼요. 옛날 제품은. 근데 이거는 삼성이 게이터로라면 3나노까지도 들어가요. 훨씬 낫죠.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그냥 거의 독점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생산 비용, 소비 전력 줄여야 되고 비용 절감하고 정보 처리 향상 속도를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 미세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세화 공정 로드맵입니다. 이제 2나노도 가요. 3나노를 지나서. 반도체도 이번에 14나노에서 12나노 삼성이 그 D램도요 14에서 12나노로 점프를 했어요. 필요하죠 이런 게. 예. 여기 공부한 거 이제 기억나시죠? 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걸 읽으면 이제 다 이해가 갑니다. 하이K 절연막을 사용하는 거 왜 쓰는지 누설 전류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고압 어닐링 기술은 100% 수송도를 구현해 해당 장비죠. 장비가 아니고 하이K죠. 하이K. 여기. 예, 하이K를 통해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 그걸 도입을 한 건데. 예, 근데 저걸 쓰면 계면결합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치명적인 단점이 계면결합. 그래서 이걸 이제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되죠. 근데 왜 고압이냐? 고압을 써야 온도를 낮춰요. 그래서 100% 농도에 그걸 쓰면 전 세계 유일. 최근 D램 낸드에도 적용 확대. 그럼 저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하이K의 단점을 막아주니까. 반도체 손상 줄여주고. 삼성이 3나노부터 도입을 시작한 게 GAA. D램에 이제 12나노. 여기도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공장도 신축해가지고 생산량도 2배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빠르죠 이제. 우리 배워놓으니까. 보고서를 그냥 보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놓는 게 좋아요. 배경 지식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고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고요. LG노텍은 노근창 센터장님이 일단 목표 주가 유지를 했고요.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수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폰 14 전체 70%나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동사가 이제 돈을 못 벌죠. 옛날보단 제품을 못 만드니까. 내년 1분기로 이연되는데 그것도 100%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이폰 15부터는 팍스콘이 이제 인도 쪽으로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좀 줄어들 거고 수요는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애플은 여전히 아이폰 프로는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여전히 대기가 많죠. 공급이 잘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아이폰 15에서는 카메라가 바뀔 것 같아요. 거기 폴디드 좀 얼마 전에 1.65조 설비 투자 발표했죠. 그래서 동사에게는 카메라에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요. 또 XR 기기도 나올 거고 애플과 협업하면 또 자동차용 카메라도 언젠간 하겠죠. 애플이 자율주행치를 하면. 그래서 LG노텍은 애플이 뭔가를 좀 확장을 해주면 같이 가는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좋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애플이나 LG노텍이나 당장 모멘텀은 없어요. 그래서 좀 부진한 흐름인데 이럴 때 또 기회로 포착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발 실적 불확실성 단기 노이즈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PER은 6배 정도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LG노텍도 사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많이 오른 건 오른 겁니다. 부담되죠. 저렇게 이거 보세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너무 올랐을 땐 조심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시 원위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충분히 빠졌으니까 PER 5배밖에 안 돼요. PBR도 지금 내려오죠. 예. PER은 이미 저 바닥에 가 있고 PBR로 보면은 아직 조금 높죠, 예전보단. 그렇지만 이제 PBR로 봐도 1.2배니까 만약에 내년 기준으로 1.2배 얼마죠? 내년 기준 다 온 것 같은데요. 28만 원 정도 돼요. 28만 7천 원. 좀 다 왔어요. 오히려 그 가격보다 밑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LG노텍은 28 이하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충분한 가격 매력은 있어요. 이제부터는 겁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런 구간에선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올랐을 때 지금은 이제 가격 매력이 부상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75,000원으로 낮췄지만 의견은 뭐냐면 사전 얘기예요. 의견은 낮췄는데 목표가는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는 실적은 좀 안 좋아요. 하향 조정 되다가 내년 3분기에 회복될 것 같다. 연간으로는 내년에 40% 정도 감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 금리가 좀 꺾여야 되는데 일단 1분기에 종료가 될 것 같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일단 반도체랑 같이 가거든요. 내년 1분기 후반부터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바닥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나를 나타내는 유동성 증감률인데 요게 살아나면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조금씩 살아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올해 내내 긴축을 했으니까 내년엔 올해보단 조금 더 완만하게 돈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중국도 유동성 확대 중이고 위기 상황의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죠? 위기면 이제 돈 풀어서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반도체 주가에 유일하게 동행하는 지표가 중국 IT 수요 증감률인데 이것도 4개월 내내 빠져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 엄청 그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은 규제는 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표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건 시간의 문제죠. 결국 내년 2분기부터 확실히 중국 수요만으로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확산 때문이다. 2분기 초경에는 뭐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PBR은 1.11배로 과거 아주 안 좋았던 급락기 최저점의 평균치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말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보다는 크게 올라 있지 않을까. 현재 대비해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할 것 같고 추세 상승 전에 수개월 동안 기회를 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냐. 이런 내용의 좀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반도체법 언제 좋아지냐. 과잉 재고는 내년 2분기 말에 좀 정상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3분기부터 터닝하는 거예요. 업황은. 고객들의 재고가 재축적되고 4분기엔 수요도 늘 것 같고 거기다가 D램은 공급이 안 늘어납니다. D램 생산 증가율이 내년에 1%밖에 안 되고 낸드는 7%. 수요가 12에서 16이거든요.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거든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이 증가하죠. 내년에. 공급은 너무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업황 개선된다.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지금 안 좋고요. 되게 안 좋고 막 주가도 부진하지만 내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내년 하반기엔 크게 올라가 있을 거고 그 이유는 전 세계 유동성은 올해보다 좋아질 거고 중국도 풀어주고 있고 그 내년 3분기부터는 재고 축적 4분기에는 또 실제 소비 증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이 안 늘어나요. 결정적으로. 그럼 이러면요 수요만 좀만 증가해도요 그냥 팍팍 오르는 거죠. 그걸 좀 기대하자는 의견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게 목표 주가 이제 보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밸류에이션상 거의 바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입니다. 여기 그 검은색 선이 요게 좀 살짝 틀어버렸죠.
그럼 삼성전자도 오르는 확률이 좀 높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랑도 거의 좀 약간 동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많이 꺾인 상태고 조만간 반전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이 부양책 써주면. 그리고 과거에 급락계 삼성전자 PBR 배수들 이게 ISM 제조업 지수고 예, 과거랑 비교하면 뭐 거의 바닥이죠. 저 그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죠? 다 성공했어요. 희한하게.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역대급으로 삼성전자 지금 최하단까지는 왔으니까 예, 긍정의 희망을 좀 갖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무튼 내년 연말 보고 모아가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오늘 그 공시가 좀 있는데 오랜만에 그 원준 아시죠? 원준 예. 그 2차전지 여기가 SK 머티리얼즈에 납품을 했어요. 실리콘 그러니까 그냥 응급제 생산용 열처리 장비. 이 회사가 열처리 장비 만드는데 이 보통 양극재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응급제 장비를 수주를 따냈고요. 매출 대비해서는 31%입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다음 원준이 좀 최근에 이게 수주가 없었어요. 수주 공시가. 근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굉장히 좋은 또 호재가 나왔다. 예, 그래서 원준도 조금 좀 나아지길 좀 기대하고요. 원익 PN이는 전기차 충전 관련 회사고 제조 장비 만드는데 이 기업은 계약 상대방이 공개는 안 됐지만 꽤 큽니다. 매출 대비해서는 30% 정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현재까지 나오는 그 전자공신 두 개가 좀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원준이 나온 것 같아요. 원준도 뭐 너무 많이 빠졌었죠. 주가가 수주가 없어가지고요. 주가가 이렇게 PBR 기준으로도 좀 너무 과할 정도로 하락은 했는데 일단 이제 좀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주식시장 시황 조금 지금 2시 좀 넘은 상태인데 오늘 좀 일찍 제가 시황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제가 오전에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힘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닥은 찍고 뭔가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하고 있다. 코스닥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위로 치려는 힘 자체는 꾸준하게 그거는 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그리고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 점은 굉장한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외환시장 분위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들 파는 거 보이시죠? 뭐 거의 오늘도 1조 넘게 팔 거예요. 아마 그 종가에 더 팔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연말에 이 세금 회피성 물량을 내놓는데 보통 한 2달 전부터 팔아요, 사실. 보통. 그래서 꾸준히 파는데 올해는 아니죠. 뒤늦게 그 세금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 30억, 뭐 100억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나 해당 사항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다렸는데 10억으로 되니까 이제 뒤늦게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1조 이상 팔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어제 1조 팔았고 양시장 합쳐서요. 오늘 7천억, 코스닥도 한 2천억이니까 1조는 넘길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대신에 기관이 그거 싹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되면 또 바뀔 겁니다. 금투는 팔 거고 개인이 또 사가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수급이, 그래서 중심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사줘야죠. 최근에 외국인 팔았는데 일단 오늘 매수한 거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으로는 일단은 지금 뭐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 유통, 기계 이쪽이 좋은데 아직도 아쉬운 게 전기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예 반도체를 안 좋게 봐요.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니 이제 증시가 못 움직이죠. 특히 LG엔솔까지 해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는 여전히 외인들은
보수적으로. 대신에 이 물량을 누가 받아갑니까? 기관 투자들이 싹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전기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일 시총이 크니까 그냥 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한국의 대표 IT를 팔고 있어서 이 점은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증시를 지금 뭐 바로 증시가 뭐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줘야 지수가 의미 있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섹터로는 오늘은 뭐 면세점의 날이고요. 의류, 면세점, 이게 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죠. 화장품까지 뜨겁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26%, 연우 12%, 아이패밀리 SG도 많이 올랐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화장품 좋고 여행주도 좋고, 그 다음에 드론, 이 무인기가 우리나라 들어왔죠. 그래서 드론인데 뭐 대통령도 아마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이제 드론에 대해서. 드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조선주, 우주항공. 우주항공 섹터도 이제 드론 관련돼 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SJ그룹 좋네요. SJ그룹도 많이 빠졌죠. 원전주, 여름 수혜주, 농업 창투사, 토스, 보톡스, 백화점, 카메라 모듈도 오늘 오랜만에 좋습니다. 세코닉스가 오랜만에 8% 올랐네요. MC넥스, 자화전자는 이제 폴디지 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요새 조금 부각되는 것 같고요. 관광업체, 건설기계, 폐기물, 리모델링, 뭐 철강주, 뭐 할 거 없이 다 고르게, 해운주, 전기차, 게임, 미용기기 고르게 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도 일단 오늘 대부분 올라가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좀 빠지는 거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하고 2차 전지는 참 안 좋네요. 못 가죠. 요새 2차 전지가 한 번 힘을 잃어버리니까 아예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요. 가스주도 좀 부진하고, 리츠, 2차 전지,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제 그 관련 기업들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원전주 빠지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좀 약간 편입니다. 물론 장비마다 다르지만 그 FSFA가 CIS 이거 인수한다 그러죠. 예. 인수는 이제 한 달은 이제 그 공시가 떴죠. 예. 근데 어쨌든 주가는 오히려 CIS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장비도 안 좋고요. 반도체 대표주도 좀 뭐 외국인이 하도 파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 코스피 쪽에서 의류주, 비금속 광물, 오늘 IS 동서 강하네요. 이 정도 흐름만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은 지지를 잘하고 버티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문제는 시장이 이렇게 뭐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증시가 V자로 가야 돼. 막 가려면 뭔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든가, 물가가 더 꺾이든가, 아니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 업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탁탁 튀어줘야 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럼 그날부터 이제 추세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달러는 낮아져서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추세 상승이 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이런 구간에서 부진할 때 오히려 투자를 해야죠. 안 좋을 때 비중은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서 막 이제 어느 날 급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날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지금은 하단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인데 충분히 하단까지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LG엔솔 안 좋고요. 삼성물산도 좀 빠지고,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 계열사들이 좀 안 좋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은행주도 좀 미리 올라서 안 좋고 화장품 좋고요. 화재보험주는 미리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예, 와 아모레도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5%. 하이브는 좀 빠졌고요. FNF 급등했고 한온 시스템 좋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는 좀 빠지고 있어요. 오늘 가스주는 좀 안 좋고요. 진단키트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급등하고 방산주 급등하고. 그러니까 오늘 주요 좀 약간 테마는 중국 소비주하고 방산 이쪽이 일단 섹터 쪽으로는 가장 세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부진한 거는 뭐 가스나 코로나 수혜주, 반도체,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 이쪽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진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HPSP도 올라왔네요. 네. 대한유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뭐 석유화학 기업들이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두고 보세요. 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에 대한유화가 단기에 한 70% 올랐더라고요. 바닥에서 정말 많이 빠졌다.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증시 요건 다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사실 제가 반도체 공부하기는 이미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인가? 주말이나 금요일날 올릴 예정이고, 어차피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니까, 그리고 내년 주식 투자 어떻게 할까라는 자료를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1월 1일에 올릴지는 제가 뭐 두고 볼 텐데, 아무튼 이번에 쉬는 기간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걸로 또 만들어야죠. 그중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오늘 좀 일정상 먼저 나가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라이브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라이브 시간에 이렇게 한 1300분, 1500분 정도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시간 이게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시간인데도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이제 올해 마지막 라이브니까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